속속들이 파보는 이진동의 속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13일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김우겸 전 의원과 뉴탐사 보도를 상대로 한동훈 전 대표죠.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억 원의 손배소를 냈는데 7천만 원 상당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이 보도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강진구 기자는 입증 책임을 원고가 져야 되는데 피고로 뒤바뀐 어떤 그 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판결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래서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의도적인 판결 조작에 가깝다고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물론 당사자이긴 한데 강진구 기자 모셔서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사자인 관계로 시청자, 소위 말하는 어떤 독자? 이런 입장에서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대담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안 그냥 뭐 가짜뉴스라고 그냥 취급하고 더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언론들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저희 뉴스버스는 계속해서 이 청담동 술자리 우리 한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이거는 사실 한동훈의 주장이 많은 부분 문제점이 있고 탄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주셨는데 어제 판결 또 바로 직후에 또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의 문제도 있지만 10억을 걸어서 뭐 돈을 또 얼마를 배상을 받느냐 이런 거 한동훈 얘기느냐 또 뉴탐사의 강진구가 얘기느냐 이런 부분도 또 이렇게 주목받는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그래서 법정 대응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대목이긴 하지만 진짜로 그 술자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여전히 미스테리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재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판에 계속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강진구 기자를 모셨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강진구 기자 편들기 위해서 이게 모신 게 아니고 강진구 기자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모신 거고 오늘 이 방송을 보고 한동훈 원고 측에서 할 말이 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도 모셔가지고 좀 얘기를 들어볼 의향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셨다가 유념해서 혹시 방송 출연하고자 한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래도 이제 당사자잖아요. 이렇게 원고 피고 당사자인데 그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걸로 기대를 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또 재판 대응도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어제 이제 한동훈의 전반적으로 손을 들어줬어요. 1심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입장 받아들입니까? 1심 판단? 전혀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고 너무 아까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그 기본 원칙을 명예훼손과 관련한 언론 보도의 그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본 원칙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건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 보기로 하고요. 아까 이제 가장 먼저 주장한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허위의 입증은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에서 허위 입증은 원고한테 지우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통상적인 어떤 대법원의 판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엔 피고한테 지웠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 예를 들면 자 그러니까 그 이번 사건의 쟁점은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자정 사이에 청담동에서 원고 한동훈이 대통령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느냐 여부잖아요. 그렇죠. 장소하고 시간이 거의 특정이 됐지 않습니까? 2022년 7월 19일이고 청담동 인근. 그거는 그러면 그 관련해서 민사소송 진행이 됐잖아요. 동영상 삭제 요청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는 1심에서는 장소하고 시간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카페가 맞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어느 정도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카페가 맞다고는 얘기는 안 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지목했었던 그 가수 이미키 씨가 우리는 그게 술자리 장소로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예훼손 제기한 거 그 부분도 관련해서는 1심 판결은 거기가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 보도를 이제 허위로 볼 수는 없다.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를 얘기하면 가장 좋은데 그걸 쉽게 얘기하지 끝날 않아서 문제인데. 문제를 네. 키우고 있다. 1심 판결은 그렇게. 근데 그런 술자리, 이세창과 그 첼리스트가 있었다는 술자리가 있었던 정황은 어느 정도 확인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1심 판결에서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것은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 저는 그 판단이 맞다고 봐요. 어쨌든 그 네. 소송도 지금 2심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2심이 진행이 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갈래로 지금 앞서서 그것뿐만 아니고 3개의 선행 판결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이성권 전 부산시장 지금 국회의원이 됐죠. 이제 그분이 네. 저희가 초기에 이제 그 청담동 술자리 그날 저녁 식사를 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정을 했어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청담동 술자리 자체가 그날 고위공직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이 그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했던 그 내용은 허위 사실로 단정짓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기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수 이미키 씨가 우리 집에서 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다라고 제기한 소송에서도 역시 그걸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첼리스트가 직접 저희한테 가처분을 제기했어요. 네. 내가 거짓말이라고 몇 번씩 얘기하는데 계속 네, 네. 방송을 해서 네. 이 방송을 삭제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기각했고 네. 그때도 역시 왜냐하면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했던 얘기를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 단계에서. 네. 그래서 이미 앞선 세 판결에서는 모두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허위 사실을 보기 어렵다고 네. 했고 네. 그거는 그걸 저희를 이제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충분히 저희 보도가 허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 측에 예,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는 네. 전제로 판결한 거고 그게 맞는 거죠. 사실. 네. 사실 이제 그 허위가 아니다는 걸 입증하기는 사실 그것도 힘들 거거든요. 힘든데 네. 문제는 시간하고 장소가 특정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도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는데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원고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피고가 네. 소명 자료를 제시해서 의혹을 제기하게 된 근거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입증 네.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원고에서 피고로 전환이 되려면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가 이게 일어나게 된 장소나 시간을 특정하지 않았을 때 시간이 특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막연할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게 막연한 이제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경우는 네. 언론사의 입증 책임이 전환이 있는데 되는데 그게 특정됐을 때는 네. 원고가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판사가 이 재판장이 실제로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네. 본인 입으로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음. 이 본 사안은 시간하고 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주변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이제 원고 당사자가 그날 그 장소에 있지 않았던 걸 입증하면 네.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입증 방법이다.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술자리가 없었다는 네. 걸로 되는 거니까 네. 뭐 보도가 다시 말하면 그렇죠. 허위다 이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입증을 안 함으로써 지금 여기까지 끌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입증 책임을 네. 왜 보도한 기자한테 지우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근데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네. 판결문에도 허위 입증 책임이 허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네. 거기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허위성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개되는 부분이 네. 그러나 시간과 의혹을 네네. 제기한 의혹이 발생하게 된 시간과 장소가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엔 원고가 네. 그걸 허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자가 소명 자료를 제시해서 그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그래 전환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거기 앞에 그 판결문 네. 쭉 밑에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입증 책임은 네. 피고한테 전환이 된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재판에서 대응 전략이 네. 오히려 거기에 맞춰졌으면
오히려 그렇죠. 다시 전략을 짰을 텐데 그렇죠.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네.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을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을 그렇죠.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죠. 여기에만 집중을 했는데 아니 그리고 또 판결이 판사가 예. 입증 책임이 원고한테 있는지 피고한테 있는지 본인이 헷갈려 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아닙니다. 이건 입증 책임이 네. 시간과 이 장소가 이 정도면 특정이 됐으니 네. 충분히 원고가 자신의 알리바이의 증명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이건 원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서면을 통해서 더 제기를 했었겠죠. 네. 그런데 재판부가 스스로 이거는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 입증 책임에는 원고가 그날 그 청담동에 그렇죠. 없었다. 그렇죠. 이 말인 그게 거잖아요.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입증 책임이 원고한테 있는 거는 동의하십니까라고 얘기했더니 한동훈 변호사가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입증 책임이 원고한테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네. 근데 결국 법정에서 했던 얘기를 뒤집어 버리고 판결문에서 갑자기 입증 책임은 피고한테 있다라고. 왜 그렇게 된 했으니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이 판결은 무조건 한동훈이 질 수밖에 없어요. 자, 입증 책임이 원고한테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한동훈이 입증을 못했으니까. 한동훈이 아무런 것도 제시한 게 없어요. 판결에. 어. 입증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럼 너무나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럼 뭔가 지금 강 기자는 다른 뒷배경이 있다라고 네. 지금 의심하는 거죠. 판사는 이미 결론을 내고 네.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기라고 마음 먹고 네. 한동훈의 그럼 손을 들어주려면 방법이 뭐가 있냐 찾다 보니까 입증 책임이 원고 한동훈한테 있다고 얘기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한동훈이 제시한 자료가 없어. 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제시한 자료는 첼리스트의 증언인데 법정 증언. 그러니까 첼리스트의 증언은 한동훈 측에서 증인 신청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원고 쪽에서 네. 시행상에서. 그 유일하게 첼리스트의 증언인데 첼리스트가 법정 증언하고 나서도 네.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그 사람 인자를 써서 인증 있잖아요. 인증이란 건 항상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다. 네. 그리고 첼리스트가 그 당시에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점들을 차치하더라도 첼리스트의 증언은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입증 방법은 원고가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얘기한 거라고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게 법정에서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판결문 보면은 네. 첼리스트의 법정 증언을 갖다 다 채택을 해버려요. 그거에 매우 신빙성이 높은 증언이다 이렇게 그러게요. 법정에서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증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취재할 때 보면 네. 기자의 취재가 제일 신빙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변호사가 붙는 순간 이게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예, 변호사의 어떤 그 빠져나가는 그렇습니다. 어떤 코치를 받아가지고 하는 진술들이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데 맨 처음에 기자가 갔을 때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중요한 로데이터거든요, 그게. 항소 유소의 그거 좀 그 논리를 예. 원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 기자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진술이 제일 신빙성이 사실은 높은 진술이에요. 네네. 누군가의 그렇죠. 이 코치를 안 받고 그렇죠. 그때 얼떨결에 맞아요. 얼떨결에 하다 보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첼리스트 진술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법정에 나올 때는 이미 변호사가 붙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서초경찰서 한번 거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까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정확한 시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판결문을 보니까 위증을 각오하고 네. 그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 신빙성이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것 말고도 그러니까 왜 첼리스트가 아까 저도 이제 그 했던 얘기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둘 다 맞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입증 책임이 원고한테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결론이 안 나고 재판이 계속 장기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은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2심에서는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는 확신하죠. 확신하죠. 왜냐하면 이제 항소유소 제1점은 네. 저희는 이 사건의 그 입증 책임이 원심은 피고한테 있다고 봤는데 네. 우리는 이건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이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가 가장 손쉽고 확실하게 우리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그래서 이 입증 책임이 저희는 원고한테 있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데 원고는 지금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그날 어디 있었는지 부분들을 지금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을 시켜 주십시오. 원고의 청구를 그냥 저는 네. 이거를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다툴 거고 결국은 이 항소심에서 입증 책임이 원고한테 있느냐 피고한테 있느냐 이게 이제 주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1심에서 그렇죠. 그렇게 네.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네. 피고한테 졌기 때문에 네. 이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다. 이게 그렇죠. 항소심이 지금 항소를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 대부분 판례에도 다 남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특정한 경우엔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일관된 판례인 거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1심 쉽게 때 얘기하면 그 원고 피고 하니까 잘못 알아들 수 있는데 입증 책임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있다는 거고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번 1심 판단은 입증 책임을 기자한테. 보도한 강진구 기자 측에 넘겼다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한동훈 측에 있다는 점을 다시 갖다가 한번 항소해서 그걸 판단을 받겠다. 그리고 이거잖아요. 심지어는 1심 때 한동훈 변호사도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네. 인정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동훈이 지금 이겼다고 우쭈쭈 하는데 실제로 판결문을 받아보면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겁니다. 이게 항소심에서 원고 책임이 피고한테 있다라고 하는 이 원심 결론이 항소심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법원이 이제 그 또 보면 이세창 진술이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첼리스트하고 이세창하고 이세창 진술도 이세창 진술이라고 맨 처음에 한 통화잖아요. 그렇죠. 오염되지 않은. 네. 기자가 처음 얘기했을 때. 맨 처음에 통화인데 그 진술도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저희가 첫 번째로 통화가 굉장히 짧다. 2분 30초밖에 안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세창이 강진구의 통화에 건성으로 예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이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일단 뭐 이세창 제가 처음 통화하는 사람이 2분 30초면 뭐 그렇게 짧은 시간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보면 그때 이게 다 녹음 테이프로 남아 있잖아요. 다 남아있고 증거로 제시했죠. 네, 되면 이게 좀 들어보면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왜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이런 맞아요. 얘기도 나온 거 보면 네. 야 이게 아무리 얼떨결에 받아도 네. 저도 이세창 씨 여기 한번 와가지고 네, 속도를 네. 한번 했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부인하죠. 네. 부인하는데 아무리 얼떨결에 받아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예라고 그냥 제가 질문한 거에 건성으로 대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 보면 지금 이제 사회자 우리 이 기자도 이 얘기했듯이 내가 그날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내가 저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있는 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그 얘기가 아니지 예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본인 입으로 스스로 대통령하고 한동훈 있는 자리에서 오고 간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심지어는 또 그날 처음에 우리가 취재했을 때는 12시 넘어서 술자리가 시작된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 자정 넘어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만났다면서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어라고 제 얘기에 예예라고 권성호 대표가 아니라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실제로 경험했던 본인의 그 모임을 경험한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답변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늦은 시간. 그 실제로 시간대는 보면 지금 8시에서 10시 반, 11시 그 정도 사이로 지금 특정이 되거든요. 그 정도면 제가 밤 자정 넘어서 너무 늦은 시간 아니었어라고 얘기했을 때 뭐 너무 늦은 시간도 아니었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 뭐 나왔던 새벽 이렇게 12시를 넘어간 시간 이거는 지금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어쨌든 초기 보도는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리가 그날 있었다는 거는 지금 확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세창은 한 번 통화한 게 아니라 두 번도 통화했거든요. 두 번째 통화했을 때도 그때는 이세창이 심지어 먼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세창한테 첼리스트 얘기를 살짝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날 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첼리스트 연주 잘한다고 칭찬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첫 번째 통화, 두 번째 통화 이 중요한 모임에 대해서
또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장삼이사가 아닌 건 지금 거의 드러났잖아요. 지난 대선 그렇죠. 때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있는 자리에 대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하나. 또 뭐 또 대통령이 굉장히 치하해 줬지 막 그러지라고 얘기한다면 네. 기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실체가 있는 모임이구나. 이제 네. 그죠?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여담으로 그때 이제 그 이세창 씨 여기 나와가지고 네. 인터뷰할 때 네. 그 강 기자하고 여러 번 또 그 뒤로 지금도 자주 통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계속 설득해 보려고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네. 이후에 혹시 만난 과정에서 좀 뭐 속 얘기를 진짜 털어놓은 게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도 뭐 얘기하는 건 내가 뭐 이제 뭐 민주당에 이제 입당하고, 맞아요. 민주당이 윤석열 네. 다 저렇게 된 마당에 네. 내가 뭘 더 뭘 숨기겠냐? 더 숨기냐. 네. 그냥 그건 사실이 아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네. 계속 한번 설득해 보려고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아니, 100%라고 하는 것은 네. 얘기를 할 수가 뭐 없죠. 저로서도.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있죠, 너무나 아직.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이라고 보기에 또 믿기지 않는 부분도 좀 있어요. 뭐 네, 그런 점도 네. 뭐 있을 수 있겠죠. 예. 있고 반면에 또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첼리스트의 이 오락가락한 진술을 보면 특히 오빠하고 예, 통화했던 오빠하고 그 부분 이제 물어볼 건데 다른 진술들에 대해서는 네. 그 사적으로 한 부분에서 판사가 다 이건 이래서 나름대로 탄핵을 이래서 했죠. 다 배척을 하는데 네. 오빠하고 나눴던 대화, 네. 오빠하고 나눈 대화 그거잖아요. 네. 이제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 상의를 하는 거잖아요. 큰일 그렇죠. 났다 해가지고 맞아요. 네. 오빠가 나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오빠가 그거 너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사실이야 물어보니까 하고 다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녹음 파일로 봤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상식적이죠. 예.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런가요? 이건 들어봐야 돼요. 미안해. 나 이번만 도와줘. 나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을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근데 너는 그거를, 근데 그게 사실이야, 가짜, 거짓말이야? 사실이야. 진짜 윤석열이랑 다 왔어? 응. 한동훈이랑? 그리고 거기가, 바 이름이 그 바가 맞아? 아니 그 바는 아니고 장소는 전혀 제보가 안 됐고 걔네가 알지도 못해. 나한테도 계속 물어보는데 그냥 그런 데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더라고. 이름도 없는 데야. 그럼 진짜 이세창이랑 거기 윤상현도 왔었어? 아니 윤상은 안 왔었지 그날은. 근데 이세창 때문에 내가 이제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걔네가 온 거였지. 근데 그런 사실이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걔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 이세창 쪽에서도 나한테 입 다물라고 하더라고. 이세창이랑 통화도 여러 번 했어? 응. 통화도 많이 했고 따져보면은 다 나오잖아 이런 거는. 그치? 그러니까 정황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거는 그냥 이세창과 너 이거 그렇지. 그리고 이세창과 나와의 그거고 나는 근데 이세창을 통해서 그냥 그날 윤석열이 오고 한동훈이 온 거야. 근데 씨, 내가 근데 그거를 뭘 어떻게 설명하냐고. 내가 뭐 걔네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저게 보면 이제 오빠한테 상의를 하니까 오빠가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텔리스 다 인정하잖아요. 다 인정하죠. 그리고 근데 자기가 다 봤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한번 말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국민의힘에서도 연락이 오고 네. 이세창도 연락이 와서 입을 다물려고 한다. 네. 너무 무섭다. 무섭다 그러죠. 그리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강진구는 그날 진실 얘기해달라고 문자가 온다.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오빠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고 싶어도 그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하는 권력 때문에 네. 내가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근데 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녹취인데 다른 어떤 사적 관계 이제 이 네네.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를 나누잖아요. 네. 공적 관계는 아까 경찰서에서 한 네. 진술 네. 그리고 법원에 나와서 한 증언 그렇죠. 이런 것들은 공적 진술로 이렇게 보는 거고 사적 관계는 아까 오빠하고 한 얘기 그리고 그 또 오마이뉴스의 모 기자하고 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다 그 사적 관계에서는 인정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뉴탐사의 권지현 기자하고는 두 번에서 걸쳐서 하는데 처음에는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기자라고 신분을 밝힌 다음에는 그렇죠. 부인하고 그러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어떤 진술을 한 3회에 걸쳐서 다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전혀 이제 하나씩 다 탄핵을 하긴 해요. 판사가. 억지로 탄원해요. 하는데 동의. 오빠 부분은 아예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네, 그거 그래서 진짜 잘 보셨네요. 오빠 부분은 언급이 없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녹음 파일 저희들이 틀었지만 저건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판결에 난 제시가 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인정하기는 하고 있다. 실제 그렇죠. 했다고. 네. 근데 나머지 두 번의 네. 그 사적 대화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판사가 이렇게 맞아요. 자기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써가면서 부인하는데 오빠 대화에는 이게 없어서 이 판결에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 이런 그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거는 판사가 그 오빠하고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이제 저희 보도가 10월 24일 날 있었고 오빠하고 통화가 11월 2일 네, 네. 굉장히 사건 초기의 통화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첼리스트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줘요. 그리고 네. 오빠하고의 통화에서는 대통령이 나온 술자리를 긍정한 것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권력에 대한 두려움, 국민의힘 이세창이 계속 너 입을 열지 마라 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그 통화 녹취 파일에 나와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바로 그런 권력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외려 어떤 기자가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경찰에서 조사할 때는 당연히 그 권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지 못할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강했다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려 그런 권력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사적인 관계에서 얘기한 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라고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판사는 결국 거꾸로 해봤죠. 거꾸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네. 것보다는 공적인 자리에서 한 게 신빙성이 높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론을 네.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오빠의 통화 녹취 파일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어요. 아니 공개가 돼 있잖아요. 저희 뉴스버스에서도 공개 그때 남자친구 첼리스 남자친구한테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 제가 공개라고 얘기하는 건 판결문에 예. 그럼 다른 거는 다 그 녹취록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뒤에 별첨으로 붙어 있는데 그건 별첨으로 안 붙어 있나 보죠? 네, 그리고 아예 판결문에 그 문제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조금이라도 다 이 판결문 본문에 네. 대화 녹취록들이 다 있고 나름대로 판사가 자기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빠와의 대화가 있었던 건 등장을 하거든요. 한 줄만 등장하죠. 한 줄만 하고 네. 그 오빠하고의 대화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건 내용은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논법대로라고 얘기한다면 저 오빠하고의 대화는 그 내용도 탄핵을 해야죠. 탄핵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내용은 없죠. 탄핵을 할 수가 도저히 없고 왜냐면 오빠를 상대로 해서 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건 초기에. 그 또 무섭고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빠를 상대로 지원해서 거짓말한다는 건 그렇죠.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아까 이제 오염되지 않은 네. 노데이터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오염되지 않은 진짜 노데이터. 노데이터. 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오빠하고 상담을 하고 내가 이런 처지에 있어 상의를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상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결국 네. 그 오빠의 진술이 너무 이 판결에서 부각이 되면은 네. 그 판사의 나머지 논리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버렸다. 공적인 자리에서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더 네. 탄핵 당할 수밖에 없고 오빠한테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렇게 무서워했는데 왜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게 더 신빙성이 높다고 하냐. 충분히 탄핵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 부분을 빼버린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이런 정황들이 분명히 실제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하는데 이렇게 보면 본인이 아까 그 음. 오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의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다 허위다 결론 내버릴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얘기하고 연장선인데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김우겸 의원이 네. 10월 24일 날 이렇게 네. 폭로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요. 하고 그 이후, 그러니까 그 전에 취재할 때 하고 폭로 이후하고 또 하나는
그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그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발언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보면은 네. 그걸 감안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 후자에 이게 뭐 법정에 나온다거나 수사기관에서 한 증언, 네. 이거 공적 증언이라고 그것만 채택을 해버리는 맞아요. 그런 게 모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굉장히 저는 날카롭게 잘 보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첼리스트도 그렇고 이세창도 그렇고 또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만났던 언니하고 대화도 그렇고 다 최초 대화는 오염되지 않은 대화일 네. 가능성이 높잖아요. 로데이터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걸 부인한 것들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를 네. 들면 이세창 저하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얘기했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판사는 이세창이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했던 내용들을 부정을 했다. 맞아요. 그 부정을 한 걸 가지고 나한테 얘기했던 걸 사실이 아니라고 탄핵을 한 네. 이게 그렇죠. 거기도 그렇고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네. 네. 꼬지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언론에 공개된 다음에는 생각하면 윤석열 측이나 한동훈 측에서 얼마나 이게 네. 전화하고 돌렸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압력이 갔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날 권지현 기자가 자기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네. 이삿짐을 서로 이제 나누는데 그날이 토요일인가 일요일이 돼요? 맞아요. 토요일인가 토요일쯤 될 일요일인가 거예요. 그랬을 텐데 그 12월 3일 날 이제 이삿짐 나누면서 이제 알게 된 언니 비슷하게 생각하고 예. 털어놓은 거잖아요. 그날 그거 아세요? 네. 저희가 따라 붙었다는 거 아세요? 나도 현장에 그랬구나.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집 앞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첼리스트를 그때 이제 그 남자친구를 통해 가지고 첼리스트 만나려고 갔더니 그 권지현 기자가 들어가 가지고 그 만나고 있다는 걸 좀 우리도 들어가려고 했다. 그게 아니고 그 뭐 이사 오는 것처럼 소개해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장하고 들어갔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뒤에 따라가는 걸 추적하다 차를 놓쳐가지고 못 잡았는데 어쨌든 그날 그 첼리스트 집 앞에 뉴스버스도 있었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더 이 상황을 그래서 더 잘 아실 텐데 어쨌든 그날은 권지현 기자가 기자라는 신분을 얘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삿짐을 도와주러 온 지인쯤으로 생각했는데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통해서 네. 그 점심 먹고 또 술 먹으면서 자기 그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자신이 속 마음을 툭 털어놓은 거예요. 네. 한 5시간, 6시간 정도.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그 첼리스트가 이제 변호사가 연락이 와가지고 권지현 씨가 기자라고 하는 걸 알고 해명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네. 예, 이제 3자가 만나서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기자 신분인 걸 모르고 술 먹으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털어놓은 것과 네. 그 뒤에 기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변호사 입회하에 얘기한 것과 어느 게 더 오염되지 않은 진술에 가깝겠습니까? 전자가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 판결은 또 거꾸로. 후자가 거꾸로 네. 더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고 네. 그리고 그 또 옷가게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워낙 이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첼리스트가 분당에 있는 이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네. 그 아르바이트에서 또 친해진 언니가 있어요. 네. 그 언니하고 또 술 먹으면서 언니 내가 사실은 그 옛날에 잘 나가던 했는데 내가 대통령하고 저 법무장관이 나오는 술자리에서 공연을 했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누군지 모르지만 첼리스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가 알려졌고 그래서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후쯤에 첼리스트가 갑자기 이 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던 거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라고 또 네. 부인을 해요. 그러면 이 부인을 한 게 또 신빙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처음 만나서 자연스럽게 술 먹을 때 이것도 역시 뒤에 부인한 게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했기 때문에 아는데 네. 그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네네. 접촉을 그 첼리스트가 어떤 사적인 관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하모 하모 작가. 기자가. 근데 그 기자하고 전화 통화하면서도 그 기자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취재한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고 그때 그 하 기자를 취재를 했었는데 하 기자가 스스로 다 인정을 해요.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지 먼저 윤석열 얘기를 하고 다 하더라. 그래서 그 일관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법정에서 어떻게 된 건지 이 하 기자의 진술도 없죠.
배척을 했잖아요. 네, 근데 배척을 했죠. 증언을 했나요? 하 기자가? 하기 전에 증언을 안 했어요. 아, 법정 증언을 안 했어요. 법정 증언을 안 했어요? 네, 네. 왜 신청을 안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다고 아. 재판장이 얘기했으니 적극적으로 입증은 뭐 원고에서 한 거고 저희는 뭐 그냥 그 녹취록 같은 것만 제시를 해도 뭐 충분하다라고 저희는 본 거죠. 네. 저희하고 그때 이제 제가 직접 그때 하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랑 통화할 때나 그것도 일관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첼리스트가 그 하 기자한테 그리고 그래서 당신의 의견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9월 20일 날 날짜까지 자기가 제시를 해 통화하고 한 번 만나고 통화도 하고 한 번 만나고 이럴 때 볼 때도 그 친구는 그냥 일관적이었다. 그 얘기를 계속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하 기자 얘기로는 한 번이 아니고 한두 번 더 본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 기자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말을 먼저 꺼낸 게 아니었다. 네. 근데 먼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첼리스트가 그때 이제 그 술자리 얘기를 꺼낸 게 남자친구가 늦게 들어가면 귀가 늦어지는데 남자친구가 의심할까봐 둘러대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 기자한테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죠, 맞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재판부가 제가 보기엔 너무 쉽게 배척들을 다 해버렸다. 네, 그런 거짓말을 한 거라면 그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 부분들이 판결문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남자친구 하고 한테 좀 속이기 위해서 자기 좀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면 예, 그거는 또 금방 또 탄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아예 그 부분들을 언급을 안 한 게 아닌가.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불륜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거라면 그 이전에 네. 왜 그 하모 기자한테는 네. 예,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 얘기를 했냐. 네. 예, 바로 이제 바로 탄핵이 가능하죠. 그런.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하 기자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공기자 기자신분 안 밝히고 했던 얘기도 녹음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녹음 파일 있고 하 기자 있고 또 아까 오빠한테 한 내용들이 있고 네. 이 정도면 그다음에 충분히 옷가게 아르바이트. 옷가게 아르바이트. 아니 이 정도 언론에서 이 정도면 이게 네. 이거면 뭐 설령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그 오히려 믿을 만한 점이 그러니까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럴 가능성 없습니까? 이제 지금은 네. 그때는 첼리스가 나와갖고 증언한 시점은 8월인가요? 작년? 8월이에요. 8월이면 윤석열이 있을 때잖아요. 네. 네, 한동훈도 건재할 때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상계엄하고 자폭 해가지고 지금 다 수감돼 있는 거예요. 네. 물론 한동훈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네. 새 정권이 들어섰고.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항소심이 열리면 혹시 첼리스트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그러긴 어려울 거로 보여요. 음. 왜냐하면 지금 첼리스트가 사실은 특정한 직업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 남자친구가 그 첼리스트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게 받아들여서 3천만 원 네.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 돈도 또 소송 배상액은 물론이고 소송 비용조차도 사실 제대로 될 수 없는 지금 네. 상황인데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 생활을 영위해요. 뭔가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도와주고 있을 거라고 하는 의심이 예. 가능하고 그리고 첼리스트가 이미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이다라고 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거꾸로 보면 이 첼리스트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셈이 된 거예요. 네네. 특히 저 트윗 공간이나 그 스페이스라고 얘기하죠. 네. 그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임을 전제로 대화를 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도 그럼 캡처해서 다 제시가 돼 있나요? 제시했죠. 그러면 첼리스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마음 먹으면 사실은 이걸 또 허위사실 유포 로 할 수 있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그냥 뭐 첼리스트는 그냥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걸로 그걸로 뭔가 모종의 뭔가 다 뭐 세력들과 뭐 타협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한동훈 측에서는 첼리스트를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안 했죠. 민사를 하거나 안 했죠.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소하거나 민사하면 뭐 전략상 한동훈 완전히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안 한 건지 네. 아니면 밑에서 물 밑에서 뭔가 교감이 있어서 안 한, 교감이라기보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지원, 뭐 하여튼 네. 이런 거래, 그렇죠. 뭐 나쁘게 얘기하면 거래. 그런 게 의심이 돼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정권은 무너졌지만 첼리스트가 두려워했었던 최초 두려워했었던 정권이 무너졌는데 네. 첼리스트가 쉽게 입을 열 것 같지는 않다. 음. 첼리스트는 지금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본인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돼 있어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고 계속 그 네. 주장하고 청담동 술자리를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네. 누군가한테. 그래야 그게 비즈니스가 됐다고. 본인이 네.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생계 수단이 됐어요. 근데 그럴 수 있지만 또 진짜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진짜 아닐 수도 그 가능성은 제가 배제하는 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첼리스의 그 앞에 행동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사실일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해되기 힘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고 네. 또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냥 한동훈이 그날 어디 있었는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걸 지금 3년이 가까이 얘기를 안 하고 있냐. 한동훈 전 대표 재판에 한 번이라도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경찰에서 조사도 한 번 안 받았는데 무슨 재판을. 그러면 받았을까? 다 변호사들이 다 대리해서. 조사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당사자이면서 그 이 사건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데 한동훈은 단 1도 기여를 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 7월 19일 날 밤에 한동훈이 내가 어디 있었다라고 지금 아예 뭐 서울에 뭐 예를 들면 청담동이 강남이니까 네. 강북에 있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지금 제시된 네.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재판부에 네. 뭐 구체적으로 그 장소에서 뭘 했는지는 우리는 알고 싶지 않다. 네. 그 시간대에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입증을 하라. 부재 증명만 해라. 그런데 또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제가 가끔 쓰는 말 저희 이제 네. 기자 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네. 이게 네. 그 네. 영화에 나온 대사이기도 한데. 그 좋은 대사네요. 네. 네. 왜냐면 상황을 믿으라는 건 팩트를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사람의 말은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그때 있으니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라거나 뭐 변심도 하고 바뀌고 네. 첼리스 같은 경우 오락가락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쭉쭉 보면 이게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저도 좀 아리까리합니다. 아니 저는 뭐 아리까리야 한다라고 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아리까리한 상황에서 이 보도의 책임을 네. 그 보도한 언론사한테 지우는 게 과연 타당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네.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 네. 허위의 입증 책임이 네. 누구한테 있냐. 이게 그렇죠. 지금 이 판결에서 핵심인데 네. 이 두 가지를 다 네. 한동훈 쪽이 유리하게 다 준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리까리 지금 네. 한 상태다. 100% 청담동 술자가 우리 보도가 진실이다. 이런 얘기는 제가 참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아리까리한 뭐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모든 책임을 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한테 부과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 거냐는 얘기예요. 외려 이게 보도가 사실이 아니야 허위라고만 얘기하면서 아무런 입증 책임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네. 이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란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그 법무부 장관도 했고 네. 당 대표도 했고 네.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발언을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음. 뭐 재판이 이렇게 길게 갈 이유도 없고 네. 그걸 없이 그렇죠. 빨리 끝나는 거다. 네, 그러면 네. 진짜 판단이 한동훈이 그날 어디에 있었다라고 입증을 해서 저희 보도가 허위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 또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정정 네. 보도를 하고 뭐 네. 사과를 하고 뭐 사과는 뭐 저는 뭐 하고 싶진 않지만 정정 보도는 해야죠. 사실이 네. 아니라면. 네. 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거를 한동훈이 그 어디에 있었는지 입증하기 이전에 네. 우리는 그걸 의혹을 가질 네. 만한 충분한 근거가 아까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가 진실이라고 있었다는 믿을 만한 거예요. 상당한 이유. 네. 그래서 그걸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그렇죠. 위법성 조각이 된다. 네. 이 얘기니까 두 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법 2심에서 부인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2심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거는 1심에서 이제 그 많이 주장을 했잖아요. 음. 이제 좀 보강해서 이제 주장하는 식이 특히 됐고. 그 오빠하고 같고요. 통화 부분들에 대한 네. 판단을 아예 유탈한 거는 네. 거의 심각한. 그렇죠. 네, 그 부분 문제가 제시를 해야죠. 네. 네. 그거 저희가 녹음 파일 아까 들려드렸지만 네. 그거 들으면 다 네. 야 이걸 듣고도 그럼 네. 의심을 안 해? 이런 네.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2심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1심은 판단이 이렇게 나왔지만 네. 2심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예.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기보다도 뒤집어진다. 1심을 유죄하기가 어렵다. 거의 전 불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1심에서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게 만약에 쟁점이 형성됐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판사가 피고한테 언론사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게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미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고 음. 그리고 아니 당연히 시간과 장소가 특정이 되는데 그 시간대 원고가 네. 어디에 있었는지만 입증하면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인데 이걸 네. 항소심 판사가 부인하고 입증 책임은 원고가 아니고 피고 너희들한테 있어. 너희들이 네. 보도가 사실이면 입증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제가 판결을 쭉 다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 네. 저 첼리스트의 진술을 네. 그 하고 사적 대화 아까 우리가 네, 얘기했지만 사적으로 사적 관계에서 오간 대화들을 다 배척해 버린 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 첫 대화 로 데이터. 오염되지 않은. 네. 네. 그게 변호사를 만나기 전 대화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맞아요. 김건희가 맨날 거짓말을 하는 게 변호사한테 조언받고 다 거짓말 하는 거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만 또 물어보면 한동훈은 안 왔고 네. 윤석열은 왔을 수 있지 않나요? 뭐 그 가능성도 네. 뭐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 차원에서 네. 원고 한동훈이 자기가 그날 어디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된다. 네. 첼리스트는 처음서부터 남자친구가 2명이 윤석열 한동훈이 왔었다고 얘기했고 또 그 보도 직후에 오빠한테 네. 오빠가 윤석열도 왔어? 응. 한동훈도 왔어. 다 왔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다만 네. 이제 그 하 기자한테는 이제 윤석열은 왔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한동훈이 왔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 부분들은 이제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아주 배제는 못하겠다. 윤석열은 왔는데 한동훈이 안 왔을 가능성도.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건 저희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실 한동훈이 안 갔으면 안 갔다고 네. 그 부재 증명하면은 바로 끝나버리는 완전 끝나는 거잖아요. 문제. 윤석열이 왔건 안 왔건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그것도 참 이상한 대목이죠. 네. 미스테리한 대목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판결이 그대로 굳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탱해온 것은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의 의무가 있는 언론은 취재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네. 고위공직자는 그걸 성실히 해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탱한 거 아닙니까? 네. 언론의 이 감시 견으로서의 활동도 그렇게 유지되어 온 건데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제는 언론사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네. 뭐 7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과 국가형벌권을 동원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네. 거의 수사기관 정도의 입증을 하지 않으면 거의 보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좀 판사가 미안했나? 그 소송 네. 비용은 8대 1로 했어요. 그거야 뭐 저희가 네. 10억을 청구했으니까 청구 금액이. 네. 그럼 소송 비용은 저쪽에서 더 많이 거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8대 2면은 거의 그렇게 되겠죠. 네. 뭐 소송 비용만 아마 한동훈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하여튼 뭐 2심 가면 또 이길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저는 네. 항소심은 1심은 항소심 가서는 도무지 유지될 수 없을 거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또 판결문에 보면 서초경찰서에서 결론 낸 부분, 형사사건 결론 낸 부분도 또 중요하게 채택이 돼 인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형사사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소돼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죠. 1심 재판 진행 중이고 그 지지난주 금요일 날 첫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네. 그 첫 증인 신문에 누가 나왔냐? 이세창 씨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세창 씨가 나와서 정말 엉망진창의 발언을 하고 갔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어떻게 예를 들자면 이제 네. 그날 대통령 한동훈이 있었던 술자리 난 가진 않았다. 네. 그럼 뭐 했냐 했더니 자기가 생일날이어서 네. 가까운 사람을 불렀다. 네. 누구누구를 불렀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3명을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그 변호사 이름을 대보라고 얘기했는데 변호사 이름이 최명성인가? 네. 성인가? 최명 자기 생일날 부른 사람인데 이름을 헷갈려요. 네. 이름을 헷갈려. 네. 그리고 예를 든다면 그날 술자리에서 노래 불렀냐? 네, 노래 불렀다. 또 그러면 그때 그 피아노 그 반주도 있었냐? 피아노 반주도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런데 TK 술집 여사장은 그때는 네. 피아노가 고장이 나가지고 연주를 할 수 없다. 아. 네, 뭐 그런 얘기들 또 네. 뭐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날 당일날 이세창 총재도 나오고 네. 이미키 씨도 나오고 그랬었나요? 증인? 아니죠. 이미키 씨는 아니고 그냥 이세창 씨만 나와서 예, 예. 증인 신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았다 이 말이야. 하나도 안 맞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그 휴대폰 그게 이제 한번 교체를 했거든요. 네. 교체를 하고 이제 교체하기 이전에 이제 그 휴대폰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 휴대폰에 7월 19일하고 20일 문제가 되는 이날 네. 문자가 없어요. 이날 첼리스트하고 통신 그 조회 보게 되면 10차례 통화하고 문자를 한 게 있거든요. 네. 문자만 한 6번 될 거예요. 근데 네. 정작 그 문자에서 그 첼리스트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자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문자는 사라진다. 아니 이런 지금 네.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판사가 도대체 이 경찰 수사 기록을 저에서 송치하고 기소했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그 꼼꼼히 수사 기록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안 받게 못 받겠죠. 네. 근데 이러한 이세창의 진술을 그초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송치가 되고 기소가 된 겁니다. 김우겸 전 의원 네. 이제 사망검청장으로 지금 네. 가 있잖아요. 네. 근데 김우겸 전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전히 사실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네. 뭐 무렵방이죠. 뭐 우리 류탐사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그래요? 네. 예. 어쨌든 뭐 저희하고도 뭐 이제 가끔 연락은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본인이 이제 공직자 신분이 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언이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 뭐 경찰이나 검찰 수사의 문제점, 이번 판결의 문제점들 뭐 충분히 공유는 하고는 있는데 네. 일단 저희가 시작한 일이고 하니까 저희가 끝을 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상당히 1심, 이 판결 1심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게 2022년 12월 달에 그러면 서로 제기한 거니까 2년 거의 10개월 정도. 네, 2년 10개월간 걸려요. 그러면 2심은 좀 짧게 가져간다 해도 1년 넘게 나오겠네요. 2심도. 저는 뭐 2심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네.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의외로. 아까 쟁점. 네, 상점 그렇게 하고.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리고 우리는 재판부에 그럼 원고한테 이제 그 성명 요청을 좀 해달라. 네.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결심을 해달라. 네. 원고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 거 확인하고 원고한테 그러면 다시 한번 그날 어디 있었는지 성명 요청하고 제시 안 하면 제시 안 한 상태에서 네. 그 판단해 달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이게 어제 이제 1심 판결 나오니까 민주당에 사과하라고 또 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이 사건이 어떻게 흘렀는지 정확히 안다면 네. 거꾸로 한동훈에게 그렇게 큰 소리 치기 전에 본인이 그날 어디 있었는지 먼저 해명하시고 우리에게 사과를 요구하세요라고 받아치는 게 맞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뭐 네. 못하신 얘기, 뭐 2심 소송 전략이야 뭐 이런 거라든가 어떻게 대응할 네, 거고, 저는 1심 판결이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게 문제가 저는요, 있고 얘기는 했는데 추가로 못한 얘기 있으면 좀 네, 하시죠. 저는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단순히 청담동 술자리 진실 규명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저는 네. 뭐 항소심은 뭐 무조건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할 텐데 어쨌든 항소심은 저희가 이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법개혁, 네. 이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적인 통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생겨난 저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법정에서 분명히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원고한테 계속 그날 어디 있었는지 자료를 제시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판결문은 뒤집어가지고 입증 책임을 피고한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말하자면 우리를 기망한 거잖아요. 그 원고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확신을 심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건 판사가 기망을 통해서 우리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저희는 직권남용 행위라고 판단해서 이걸 좀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공수처에 고발하거나 해당 판사를, 정하정 판사를 공수처 고발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의 윤리위원회에 지금 이제
진정을 하는 거를 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근데 왜 그 재판장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뭐 다른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건 한동훈을 무조건 네. 손을 들어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네. 저는 거꾸로 그냥 끼워 맞추기식 판결을 한 거라고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합리적인 의심은 가지만 그건 뭐 어디까지나 의심이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끼맞추 판결이다. 네, 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그 어떤 배경은 아직 이제 잘 모르는 거지만, 잘 모르지만 판결의 내용으로 볼 때 그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판사가 과거에 한동훈이 또 유시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만 원 또 손배 책임을 또 인정한 게 있거든요. 굉장히 가혹하게.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담 판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 서부지법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 한동훈 그거? 그거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동훈과 관련된 저거 말하는 거 아니죠? 그 계좌 추적했다. 계좌 추적했다는 거. 그거 발언한 거죠. 그렇죠. 그 발언으로 3천만 원. 그 3천만 원 저희는 7천만 원.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또 그 조국 저 딸 그리고 그 부녀가 그 무슨 뭐 성매매 뭐 그걸 암시하는 듯한 그 사파를 사파가 잘못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진짜 굉장히 그건 죄질이 안 좋잖아요. 네. 그거는 두 사람 다 해서 1,700만 원. 1,700만 원. 그러니까 대충 판사의 성향이 어느 쪽?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10억을 청구를 했으니까 한동훈은 이번에 그런 것도 있고 청구액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청구액에 따라 달라지는 건 원칙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청구액에 따라 달라진 거 알잖아요.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1억 했을 때하고 10억 했을 때하고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 법의 정의가 안 쓰는 거예요. 실제로 받은 고통 또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산정해야죠. 네. 자, 그 다음 잘 소송 제가 이렇게 전 기자로서 이렇게 관찰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이 사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결론이 났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 재판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찾아가는 과정이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언론들은 이미 지금 다 가짜 뉴스로 이렇게 취급하는데 저는 그렇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모셔서 이제 저에게 여쭤봤습니다. 자, 이 방송은 미스터리로 뒤덮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실을 찾아간다는 입장에서 다루는 것이지 이다 아니다 결론을 갖고 어떤 결론을 이끌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원고인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게 그 입장인데 혹시라도 이 방송 이후에 추가로 반론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요청하시면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